자, 9월 15일 수업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어제 오후에 이제 텍스트 분류 모델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번 해보고 나서 진짜 질리죠.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우스울 정도로 오래 걸려요. 저도 어제 끝내 완성이 안 된 모델을 집에 가서 한번 더 돌려봤는데, 결국 그마저도 실패를 하고 와서 이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어제 봤었던 게 이제 RNN 학습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봐야 될 게 LSTM하고 GRU 모델까지 같은 데이터로 돌려봐서 이제 학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확도라든지 이런 거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돌렸을 때. 근데 이게 이 LSTM이랑 GRU가 전부 예제 다 똑같이 간 다음에 그 모델 쌓는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요, 오늘 오전에는 수업 설명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어제 했었던 이 IMDb RNN 예제를 파일을 2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럼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이제 학습 모델만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3개를 이제 동시에 돌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마 오후에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지되셨죠? 다들 읽을 책 가져왔죠? 자, 그래서 이제 21번 예제를 복사를 좀 할게요. 근데 이거 여기서 복사가 되나? 여기선 복사가 안 되네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올릴게요. 그러면 자, 21번 예제는 그냥 IMDb RNN이라고만 파일 이름을 남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운받은 애를 이제 22번 IMDb LSTM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요. 얘를 또 새로 하나 올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23번 IMDb GRU 형태로 이제 학습을 또 시켜볼게요. 그래서 파일 3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RNN 같은 경우는 그냥 어제 만들어 놓은 모델 그대로 돌리면 되니까 헬퍼가 있는지만 잘 체킹하시고 실행을 걸어 놓으면 될 거고요. 자, 21번은 이제 가동을 시켜놨고요. 얘는 이대로 두고 이제 22번 LSTM으로 갈게요. 자, 불필요한 텍스트 설명은 이제 빼도 되겠죠. 앞에서 봤었던 텍스트 설명은 이제 빼도 될 거고. 자, 이미 어제 그 LSTM하고 GRU까지 모두 임포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21번 예제는 요 뒤에 요거 2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요번 예제는 요 22번 예제는 RNN하고 GRU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이게 동시에 또 돌리질 못하네. 동시에 돌리질 못하네요. 자, 모델 쪽으로 들어올게요. 자, 모델에서 LSTN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얘 진짜 어이없어요. 심플 RNN이라고 호출하는 요 함수 있죠? 요것만 LSTN으로 바꾸세요. M이구나. LSTM으로 바꾸시면은 끝나요. 요거 네 글자 바꾸고 이제 결과 보겠다고 몇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는 일이에요. LSTM이 RNN에서 발생하는 그 그라디언트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사실 LSTM을 접하면은 RNN을 쓸 이유가 없기는 해요. 왜냐면 RNN을 개선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GRU라는 애는 뭐냐? 이게 그 GRU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뭐 책 같은 데서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다들 별로 불신을 해. 지들도 한국 개발자면서. 일단 우리나라 그 어떤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이론이래요. 근데 층을 쌓는 것도 그렇고 처리 속도도 그렇고 가장 빨라요. 자, 패키지 준비할 때는 심플 RNN, LSTM 다 빼고 GRU만 쌓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학습 모델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워드 임베딩 과정까지 똑같고요. 자, 워드 임베딩 과정까지 똑같고요. GRU는 파라미터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알아서 합니다. 자, 이 GRU를 제가 예전 자료에 필기를 해놓은 걸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얘는 그냥 뉴런 수만 정해줘서 딱 한 층만 쌓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가 다 알아서 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요거 한 줄이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개수만 조절해서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에 필기를 이렇게 놨어요. 더 이상 설명의 말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텍스트 처리 중에서 제가 물론 요 GRU 이후에 또 다른 알고리즘이 나왔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선 가장 발전된 알고리즘이에요. 자, 요 세 개에 대해서 각각 이제 학습을 수행하신 다음에 결과를 이제 비교하는 게 오늘 오전의 목표입니다. 이제 저는 브라우저 탭 여러 개 띄워서 하면은 한꺼번에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게. 자, 일단 코드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요거 세 개 다 만드신 다음에 각자 차례대로 결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혹시 다른 작업을 하실 분들도 일단은 하나는 그 가동을 시켜 놓고서 그
각자 개인 작업 진행하세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돌리기 전에 헬퍼들은 각자 업로드하고 돌리세요. 자, 그럼 결과 나오고 봅시다. 자, 드디어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무려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은지 비교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일단 그 GRU를 보면은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틀린 거는 몇 개 안 되네요, 얘는. 자, 그럼 학습 결과 평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학습 결과 평가. 마지막 거 뽑아오는데도 오래 걸리네. 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LSTM하고 GRU 같은 경우는 검증 손실 같은 게 이제 점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얘도 검증 정확도는 크게 많이 높아지진 않고요. 훈련에 대해서는 점점 이렇게 최적화를 찾아가는데 그 검증 쪽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임의의 문장에는 반응력이 좀 떨어지고 자기가 학습한 문장에 대해서만 좀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RNN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그래도 검증에 관련된 것도 훈련 결과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는 다른 애들이 더 빨리 훈련을 끝내지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문장에 대해서는 이제 RNN이 대응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검증 정확도 83. 얘는 아직 나오는 중이고, 실제로 지금 GRU 같은 경우는 검증 정확도 86, 훈련 정확도는 99. 성능도 얘가 제일 좋네요. 자, 학습 결과를 적용을 해서 이제 훈련에 대한 학습 결과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패딩이 완료된 엑스트레인 데이터를 적용해서 예측치 값을 전부 다 뽑아내고요. 자, 이걸 똑같이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실제 레이블링 된 것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얘는 RNN에 대한 결과였고요. 얘는 LSTM에 대한 결과. 자, 예측치 뽑아내는데도 오래 걸리네요. 자, 일단은 RNN하고 GRU를 비교하면은 GRU가 훨씬 좋죠. 틀린 거를 놓고 비교하면은 그 RNN이 더 많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RNN은 탈락.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쪽도 이제 결과를 보면은 자, LSTM하고 GRU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LSTM이 조금 더 많이 틀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근데 실행 시간만 놓고 보면은 LSTM은 그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죠. 그러니까 실행 속도 면에서 비교하면은 GRU가 여러모로 압승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 이렇게 세 가지 그 모형을 비교해 봤는데 실행 속도나 아니면은 예측 정확도 면에서 GRU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지금 총 걸린 시간까지 측정을 하진 않았는데 뭐 시간이야 뭐 우리가 다 체감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후 분석 예제들은 GRU만을 이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 실험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RNN은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완성된 파일들을 이제 GitHub에다가 전부 몰아넣을게요. RNN까지 결과 봤었죠. 자, 힘들게 이제 완성된 분석 결과를 이제 갖고 있는 파일이니까 뭐 얘네들은 직접 돌려보지 마시고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GRU로 우리는 그 굳히기를 할 거고요.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본격적인 한글 데이터 처리를 넘어가 보죠. 자, 24번이죠. 영화 덧글에 대한 감성 분석입니다. 한글 처리 과정을 이제 주로 보여드리려는 목적의 예제이고요. 자, 여기서는 네이버 영화에서 특정 영화에 대한 덧글 20만 건의 크롤링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덧글에 적용된 별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을 긍정으로 분류를 했고요. 2점 이하는 부정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직접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일부러 덧글이 있는 그 별점이 있는 덧글을 수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패키지 먼저 준비할게요. 자, 런타임 세팅하고, 런타임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헬퍼 업로드 할게요. 자, 업로드 다 됐고요. 자, 헬퍼 먼저 임포트 해 놓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맨날 우리가 사용했었던 패키지들 임포트를 하는데, 자, LSTM하고 심플 RN은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뺍시다. 자, 모델 체크 포인트도 뭐 지금 당장 쓰진 않을 건데, 일단은 얘도 뭐 놔둬 볼게요. 자, 리드 엑셀, 그 다음에 리드 타입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요거 하나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미캡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처리니까 미캡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에 패키지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미캡을 설치하는 거 먼저 코드가 추가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메스 패키지가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거 눈여겨보세요. 여기는 그 1번은 패키지 준비가 아니라 작업 준비로 가야겠네요. 형태소 분석 엔진 설치, 그리고 패키지 참조. 아직 미캡을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실행하면 여기 미캡 요거 찾는 거에서 에러 나요.
자, 미캡 설치 코드는 우리 19번 예제에 들어가 있어요. 19번 예제에 보면은 이제 미캡을 설치하는 그 스크립트 실행 부분이 있었고요. 얘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콜앱에서만 설치를 하는 거지 자기 로컬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미캡 설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것도 오래 걸리네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패키지를 참조를 할게요. 자,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 건데 일단은 먼저 가져올 데이터셋은요. 리뷰 데이터셋이겠죠, 당연히. 데이터는 제가 엑셀 파일에다가 만들어서 미리 온라인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엑셀 파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옵시다. 오리진은 리드 엑셀 ps data.osm.kr 밑에 f03 밑에 movie review.xlsx 이렇게 해서 오리진의 헤드 정보를 출력을 해보면 용량 그 데이터 파일이 크기 때문에 가져온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엑셀 파일 용량이 그 10메가 정도 되거든요. 네, 10.5메가예요. 엑셀 파일 용량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쪼르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하나 더 가져와야 돼요. 전에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글 처리할 때 불용어라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가는 감탄사 같은 말들. 그런 것들은 좀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 좀 빼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걸러낸 불용어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한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불용어 사전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찾아놓은 건데요. 우리 전에 썼었던 불용어는
스타버즈 KO라고 해서 요런 애였어요. 자, 요렇게 생긴 불용어였고요. 지금 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불용어인데 품사 정보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합쳐볼게요. 품사가 일부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불용어 사전 두 개를 합쳤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던 거는 요 파일이었고요. 오늘은 새로운 불용어 사전을 또 구해서 두 개를 병합을 시켜봤어요. 네, 요거 두 개를 결합한 거를 또 올려볼게요. 자, 지금 이 파일은요, 여기 각각의 그 필드를 구별하는 게 탭키로 돼 있어요. CSV 파일이었으면 사이사이가 쉼표로 돼 있겠죠. 근데 이렇게 탭키로 구별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때는 리드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불용어 데이터셋을 가져와 볼게요. 자, stop was 데이터 프레임은 read table yes data.hossam.kr 밑에 자, 얘는 다른 하위 폴더에다 안 넣고 바로 루트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얘한테 인코딩을 알려주고요. UTF-8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SEQ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구별하는 글자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역슬래시 S 플러스가 모든 종류의 띄어쓰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ames에는 컬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는 불용어고요. 두 번째는 품사, 세 번째는 비율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SWDF로 확인을 해보면 SEQ가 아니고 SEP요. 쏘리. 자, 아직 올라간 게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404 나파운드 뜨네요. 아직 빌드 중이네요. 자, 뭐 얘가 딱 돌아갔다고 치고요. 돌아가면은 이제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불용어만 있으면 돼요. 뭐 품사가 뭐건 비율이 뭐건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불용어만 리스트로 갖고 온 다음에 나중에 형태에서 분석한 거에서 이 불용어랑 일치하는 애들은 그냥 걸러내겠다는 취지예요. 자, 얘는 이제 돌아갔다고 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불용어만 리스트로 추출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가 그 불용어만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 파이썬 할 때 정규 표현식 개념 혹시 배우셨었나요? 정규 표현식. 자, 데이터 전처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이거는 한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목적인 학습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이외에 다른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분석 모형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리뷰 글에서 한글을 제외한 영어랑 특수 문자를 제거할 거예요. 여기 데이터 프레임 보면은 도큐멘트라고 하는 필드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죠. 자, 오리진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 하나 카피하고요. df는 origin.copy. 자, 복사본의 도큐멘트 필드에서 문자열로 처리해서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는 애들, 이 정규 표현식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글자들을 빈 문자열로 바꿀 겁니다. replace 함수에서 세 번째 파라미터 regx true라고 주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를 정규 표현식으로 인식을 해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진짜 애당초 덧글 쓸 때 막 이상한 글자들만 입력해서 한글을 빼고 다 날려라 라고 하면은 리뷰 글이 하나도 안 남아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도큐멘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df 도큐멘트에서 replace 빈 문자열로 남은 애들은 결축치로 바꿔버려라. 얘는 inplace true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를 확인하면 20만 개가 나오죠. 자, 진짜로 결측치가 만들어진 게 있는지 좀 볼게요. df의 도큐멘트에 is na의 sum. 네, 결측치가 1091개 나왔어요. 얘네들은 날려야죠. 별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결측치를 먼저 정제부터 할게요. 자, 결측치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측치가 없다고 나왔고요. 아까 불용어 셋 읽어오기로 했던 거 다시 한번 로드 할게요. 자, 에러 토커나이징 데이터 C에러 EOF 인사이드 스타팅 at go 101. 이거 뒤에 요거들을 다 빼고서 글자만 남겨놔야 될 것 같네요. 자, 불용어 파일은 조금 있다가 제가 정제를 좀 더 해갖고 다시
배포하는 걸로 하죠. 일단은 하던 전 처리를 먼저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제 리뷰 글에 대한 형태소 분석입니다. 자, 형태소 분석 엔진을 먼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문장 내 형태소를 저장할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덧글들에 대해서 반복을 돕니다. 그럼 요 부위가 덧글 하나죠. 그럼 이제 이 덧글 하나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해요. 얘 하나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지금 덧글 20만 건에 대해서 이 짓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중간 결과를 이럴 때 중간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if i가 뭐 5보다 크면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적당히 출력하고 좀 중간에 끊어주는 처리를 넣어주면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한 너댓 개만 확인하고 중단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형태소 분석이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면, 그럼 이제 요 몰스라고 하는 요 하나가 하나의 리스트잖아요. 이거를 다시 워드셋 안에 넣으면 워드셋은 결과적으로 2차원 리스트가 되겠죠. 자, 이 코드는 주석으로 막아놓고 형태소 리스트를 통째로 워드셋에 저장. 워드셋은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죠. 1차원이 덧글 단위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상위 3건만 출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것도 오래 걸리네요. 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네요.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하는 것까지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다음에 워드 임베딩을 이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이 형태소 목록들에서 우리가 불용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금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 금지어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재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용어 파일 다시 로드해서 불용어 제거하는 코드 추가하는 거는 다음 교시에 또 이어서 할게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재현하시고 잠깐 쉬었다 봅시다. 2시 45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서 넘어갈게요. 이번 교시에 웬만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보죠. 자, 불용어를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아까 리드 테이블을 없애고요. 리퀘스트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거기 이제 그 품사나 비율 같은 거 넣는 것 때문에 탭키 들어간 게 읽어드리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리퀘스트 객체로 바꿨고, 그냥 텍스트를 request.get으로 가져올 거예요. 자, 리퀘스트 모듈 가져왔고, 그 다음에 불용어 데이터셋 로드하는 부분을 그냥 request.get해서 텍스트 파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인코딩 잡아주고 r.text라고 하면은 지금 줄바꿈 문자로 다 구별되어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줄바꿈 문자를 기준으로 리스트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 별로 영양가 없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말뭉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를 추출한 결과에서 이 스타버즈라고 하는 리스트랑 겹치는 글자들은 제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형태소 분석한 코드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덧글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그 덧글 리뷰 문장 하나를 형태소 분석을 했죠. 여기 이제 그 명사 단위로 추출된 단어들이 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반복을 해요. 그럼 얘는 형태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하나가 되겠죠. 반복문하면 J는요. 자, 이 명사 하나가 아까 준비했었던 분용어에 포함되지 않을 때만 미리 준비한 리스트에 옮겨 담아요.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 분용어랑 일치하지 않는 애들만 별도로 컨펌 워즈라고 모아서 그거를 워드셋에다가 담는 거죠. 아까는 형태소 분석한 거 그냥 다 담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단어들은 걸러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위 3건만 출력을 해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토큰화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중에서 어떤 단어는 되게 자주 등장을 할 거고 어떤 단어는 진짜 한 번, 두 번밖에 등장 안 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희귀한 단어들. 자, 그래서 일단 이 단어들을 전체를 그냥 토큰화를 할게요. 토큰화라고 하는 게 각각의 단어들을 일련 번호화 시키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토큰화를 하면 전체 단어 수가 56,311개라고 떴습니다. 여기서 토크나이저.index라고 하는 게 전에 우리가 토크나에서도 봤었던 건데 이걸 확인하면은 각각의 단어별로 넘버링된 일련 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길이를 확인하면은 이제 전체 단어 수를 알 수 있는 건데 자, 이 토큰화 된 거에서 word count.item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각각의 단어와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종두라는 단어는 한 2번 나왔다. 뭐, 홀려서란 단어는 4번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단어별로 빈도수를 알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각 단어와 단어별 빈도수를 튜플로 빈도수 확인. 자, 얘는 단어 빈도수 형태의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요. 한 번밖에 등장 안 하는 단어는 사실 학습시켜봐야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빈도수를 확인해서 3회 이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만 뽑아낼 거예요. 자, 이 코드 좀 잘 보세요. 좀 프로그래밍스러운 코드예요. 자, 일단은 이 3회라고 하는 나름의 그 최종 마지노선을 변수로 잡아놨어요. 전체 단어의 수는 이제 토커나이저.워드 인덱스의 길이 측정하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등장 빈도수가 3회 미만인 애들은 과연 몇 개나 있는지도 카운트를 해볼 거고요. 자, 훈련 데이터 전체에서 단어 빈도수의 총합도 구해볼게요. 그리고 등장 빈도수가 내가 정한 이 기준보다 작은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의 총합. 자, 이렇게 각종 지표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지금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니까.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단어와 빈도수에 대해서 반복을 돌려요. 이거 자체가 리스트를 리턴한다 그랬잖아요. 리스트의 원소가 튜플일 뿐이고요. 그래서 단어와 빈도수를 받았는데 그럼 각각의 단어별로 빈도수인 거죠. 밸류가. 그럼 그거를 총합을 구하면은 모든 단어가 등장하는 총합의 횟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현재 빈도수가 내가 정한 기준보다 작다면 현재 단어의 빈도수가 내가 등장한 단어 빈도수보다 작다면 등장 빈도수가 내가 정한 값보다 작은 단어가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등장 빈도수가 3회 미만인 애들은 총 몇 번 등장을 하는지 그 빈도수의 총합을 구해요. 자, 그럼 이 값을 구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단어 집합의 전체 크기는 토탈 카운트. 단어가 전체 몇 개인지. 그리고 등장 빈도가 3번 이하인 희귀 단어의 수가 몇 개인지. 3번 이하라고 하니까 애매하다. 3번 미만인 희귀 단어의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전체 단어 집합에서 희귀 단어의 비율, 그리고 희귀 단어 등장 비율 계산해냈어요.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집합의 크기를 구하면, 그러니까 전체 단어 집합 크기에서 희귀 단어 집합의 크기를 빼면 자, 여기에다가 2를 더한 이유는요. 카운트를 1부터 해야 되는 것에서 일단 1, 그 다음에 불용어 아까 나중에 이제 그 VVO도 넣어줘야 되니까 또 플러스 1 해갖고 2를 더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자주 등장하는 단어 집합의 크기가 돼요. 이 값이 첫 번째 학습중의 인풋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학습시키기에는 좀 불필요하니까 그 3번 미만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걸러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제 단어를 걸려는 게 아니라 3번 미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한 다음에 전체 단어 개수에서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캡 사이즈라고 하는 값을 구해냈는데 이 보캡 사이즈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그 문자열 전처리 처음에 할 때 토크나 얘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토크나이즈 하면서
최대 몇 개까지의 단어를 뽑아낼 건지, 그리고 그 이외의 단어는 어떻게 바꿔버릴 건지. 그러면은 저렇게 지정한 단어는요, 자주 등장하는 빈도순으로 추려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체 단어가 아까 56,311개가 있었는데 56,311개가 있었는데 3번 미만 등장하는 희귀 단어는 31,400개예요. 31,490개.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만 뽑아내면은 24,828개가 된다고요.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단어 위주로 학습을 시켜야 학습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들은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OOV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다시 만들어요. 토커나이저 만들면서 여기서 뽑아낸 이 단어 집합의 크기를 설정해주면 전체 단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위 24,823개만 뽑는다고요. 나머지 단어는 다 OOV로 바꾸는 거죠. 수집된 그 리뷰 글에 비해서 걸러지는 게 꽤 많죠. 그러니까 20만 개도 사실 학습 데이터는 적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최종 토큰을 찾아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이 198,909개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전체 단어에서 그 희귀 단어인 애들은 다 OOV로 바꾼 거잖아요. OOV는 실제로는 이제 없는 값이니까 이렇게 변경된 거에서 이제 길이가 0인 개수를 찾아요. 그러니까 등장 횟수가 3회 미만인 단어들은 이제 토큰화가 안 되고 걸러졌을 테니까 길이가 0인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자, 그래서 토큰화 길이의 결과가 0인 항목도 지워줘야 됩니다. 자, numpy.delete 이 토큰셋에서 드롭 타겟 인덱스. 드롭 타겟 인덱스는 지금 길이가 0인 항목의 인덱스만 뽑아놨어요. 길이가 0인 항목의 인덱스 모음이 요거인 거죠. 드롭 타겟 인덱스. 그래서 요 위치의 항목들을 지워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워지면 종속 변수에서도 같이 지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 변수 데이터 수랑 종속 변수 데이터 수가 똑같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마무리가 되죠. 데이터셋 준비하기, 샵 3 데이터 전처리. 자, 이제 전처리 끝났으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들어갈게요. 자, 결국은 이 fill 토큰셋이 최종 독립 변수예요. 자, 각 문장별로 몇 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해보죠. 자, fill 토큰셋에 반복 돌면서 이 fill 토큰셋이 뭐냐면 문장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fill 토큰셋이 문장들의 리스트라고요. 문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리스트인데 이 문장 하나는
각각도 리스트로 돼 있고요. 각각 단어의 일련번호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를 지금 요 전체를 반복 돌면 S는 문장 하나인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요거의 길이를 측정하면은 몇 개 단어인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문장별로 몇 개의 단어인지가 이제 뽑아졌고요. 이걸 가지고 리뷰 중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리뷰와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한 리뷰의 단어 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자고요. 자, 요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리뷰글은 70개,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한 리뷰글은 단어 1개.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리뷰들은 대체적으로 몇 개씩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시각화해 봅시다. 자, 일단 히스토그램의 범위부터 산정하죠. 자, numpy.histogram 워드 카운트 주고 범위는 0에서 120, 총 6개 구간으로 쪼갤게요. 자, 데이트 타입은 싹 다 정수로 바꿨고요. plt.pigsize, 피그 사이즈는 10의 5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잠깐 임포트 쪽 좀 올라가 볼게요. 이거 여기 또 SNS라고 임포트 해놓은 것 같아. 그쵸? SB. sb.histplot 워드 카운트 잡아주고 빈스는 요 구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빈 레인지 구간은 이제 0에서 120 사이. 자, 그 다음에 plt.xtix 한테 히스트 빈스 또 히스트 빈스. 자, 뭐 히스토그램 예전에 봤던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자세한 수치값까지는 보이진 않네요. 자, 요거랑 별도로 hist values라고 하는 값이 각각의 구간별로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반복을 또 돌려볼게요. for iv in enumerate hist values. print v라고 하면 각각의 구간별로 몇 개씩인지가 이렇게 나와요. 한 구간을 한 10개로 늘려볼까? 자, 여기가 120까지 갈 이유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0부터 120 사이에서 지금 60개로 쪼개라고 한 거라서 이런데 여기 레인지가 지금 아까 단어의 수가 최대 70개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부터 70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죠. 네, 괜히 120까지 잡았네. 이거를 7개 구간으로 쪼갭시다. 10개 구간을
7개 구간 정도로 쪼개봅시다. 네. 구간별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 수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것들이 각 구간별로 데이터의 수인데, 자, 그럼 여기서 0에서 10 사이, 중앙 좌표는 5인 거잖아요. 5인 거잖아요. 자, 0,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은 빈주의 좌표도 0, 1, 2, 3, 4, 5, 6이에요. 그럼 0일 때, i가 0일 때, 그 값, 여기서 말한 건 이 0이 아니라, 요 히스트 빈즈, 요거의 0이에요. 히스트 빈즈를 출력하면은, 히스트 빈즈는 요 구간 정보니까, 자, 0번째 항목을 출력할 때 히스트 빈즈에서도 0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에서 전 거를 뺀 값을 2로 나눠서 덧붙이면 0 플러스 5가 되죠. 만약에 여기라면 40 더하기 50 빼기 40 나누기 2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5가 되니까. 여기 중점의 좌표를 구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x좌표랑 y좌표는 요 막대기 높이니까 요거 쓰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를 한번 뿌려보려고요. 자, x는 히스트 빈스의 i번째 플러스 히스트 빈스의 i 플러스 1번째 빼기 히스트 빈스의 i번째 나누기 2. 자, 그래서 plt 점 텍스트 x는 x, y는 v, 문자는 str의 v, 폰트 사이즈 12로 잡고요. 버티칼 얼라이먼트는 보통, 호리존탈 얼라이먼트는 센터. 그러면은 수치값이 같이 표시가 되죠. 예, 구간별로 이제 몇 개씩 포함이 되어 있는지 0에서 10개 미만의 10개 미만의 단어를 포함하는 리뷰글이 가장 많았고요.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단어를 포함하는 리뷰글, 20개에서 30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몇 개씩 쓰여 있는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셋 분할하죠. 자, 랜덤 시드는 고정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수가 서로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문장마다 그러면은 구성되는 리스트의 길이가 다르다는 건데 이렇게는 학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길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분할하기 전에
패딩 처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패딩을 몇 개까지 하냐? 최대 단어 수를 갖고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워드 카운트에서 최고값을 뽑아요. 그래서 패드 시퀀트, 아까 필 토큰셋에다가 맥스렌을 최대 단어 수로 설정해 주면은 각 단어들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고요. 이제 이거를 데이터 분할합니다. 자, 패드 토큰 셋하고 레이블 셋 7대3으로 쪼갰어요. 7대3으로 쪼개서 이제 테스트 트레인과 그 X 트레인과 Y 그 X 테스트 뭐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자, 모델 만들게요. GRU로 만들 거고요. GRU 모델은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자, 시퀀셜 갖고 오고 인베디딩. 인풋 밸류는 아까 우리가 구한 단어 수. 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처음에 32개의 뉴런으로 출력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GRU에 처음에 이제 128개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학습하면서 요 숫자값만 조절해 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GRU는 무조건 한 개의 층만 쌓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는 똑같죠. 층 코드 자체도 심플하고 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는 값도 적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습 속도도 빠르고 층 쌓기도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럼 학습 돌립시다. X트레인하고 Y트레인 주고요. 배치 사이즈 10. 한꺼번에 10개씩 묶어서 학습시킨 거예요. 한꺼번에 10개씩 묶어서 F폭은 넉넉하게 500 잡을게요. 어차피 얼리 스타핑 걸었으니까 그 중간에 됐다 싶으면 제가 멈추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수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에러가 나네요. 뭐가 에러지? 아, 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중간에 뭐 어떤 과정이 누락됐냐면은 자, 여기 지금 그 데이터 분할할 때 레이블 셋이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먼저 출력해 볼게요. 패드 토큰 셋,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열심히 그 토커나이저 시키고 그 다음에 패딩까지 시켰는데 레이블 셋이라는 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지금 부정,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도 라벨링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누락됐어요. 종속 변수 라벨링이.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종속 변수 라벨링 과정이 지금 누락됐다. 자, 여기서 그래서 종속 변수 라벨링도 한번 해줄게요.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종속 변수에 대한 라벨링 처리도 한번 코드를 넣어줄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라벨은 긍정은 1로 부정은 0으로 바꿔서 라벨링을 하면은 이제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벨링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쪼개야 되는 거죠. 자, 전체 다시 실행할게요. 다시 실행할 때 형태소 분석 엔진 까는 거는 여기 폴더가 생성되어 있으면 굳이 또 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요 코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 코드까지 이제 재현하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얘가 지금 데이터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죠.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일단 진도는 요거까지인 거고요. 일단은 학습이 언제 끝나든지를 떠나서 이 최종 학습 결과 체크하는 거는 5시 반쯤에 어차피 결과 만드는 건 금방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이제 신경망 쪽은 정리하는 걸로 하죠. 다음 주에 그 아까 말했다시피 직접 우리가 수집한 것 갖다가 하는 그 세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뭐 다 같이 하는 거긴 한데 그거를 한번 해서 신경망 전체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처리 프로세스를 잘 익혀 놓으시면은 이제 한글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거까지 재현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 결과는 이따 5시 반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걸로 합시다.